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비대위 가처분 신문에 윤리위 전체회의, 그리고 MBC 항의 방문 등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상황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앵커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듣기에는 그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그 표현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라 가바를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 5위의 이제 자동차 생산국이 됐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제대로 응전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 국제경제 공급망이 혼란된다든가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문명 재편기라고 말을 할 만하다. 그러니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 제대로 응전해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총론으로 저도 다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 총론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역사, 우리 새로운 도전에 맞는 새로운 응전을 하자라는 이제 총론적 말씀을 해주셨고, 네.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은 민생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강한 경제, 그렇죠. 복지는 두텁게, 네. 네. 그다음에 3대 개혁, 그다음에 네.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거를 조금 끊어서 경제는 강하게 어떻게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눠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일단 연설이니까 네. 대체적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네.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지금 되게 정치 분야에 가 있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세계 경제가 재편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 연금, 복지,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개혁의 과정이라든지 성장의 과정에서 항상 소외되는 분들이 나타나니까 이 소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약자 복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 계속 보편 복지를 말씀해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약자 복지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같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를 예를 들면 호남 지역과 그 영남 지역 그리고 충청권, 강원권 이런 쪽에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이런 모든 것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중진협의회를 구성하자. 네. 그 대신에 이 국회 중진협의회에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과 그 국회에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죠. 네. 자, 오늘 그 정진석 국회 비대위원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비교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럼요. 농담입니다만 예. 저는 이재명 그 대표님 연설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좀 새로운 건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기회라는 말을 32번이나 쓰셨는데 그거 지난번에 대선 할 때 무슨 기본이요. 기본이라는 말 32번 쓰셨지만 기본소득이며 기본주택이며 기본금융이며 하면서 계속 주장해 오시다가 나중에 비판을 받으시고는 그 부분이 슬그머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그거를 끄집어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그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그냥 무산된 게 아니었나 혹은 또 본인 스스로도 막판에 가서는 그 부분을 슬그머니 접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왜 다시 이걸 끄집어내셨을까라는 부분과 그 모든 기본을 보장해 주시려면 그 재원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를 주는 얘기는 많이 하셨지만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지에 대한 뭐 이것을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에 대한 지향점이나 목표나 그리고 의지 같은 것들은 좀 표명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속보가 또 들어왔네요. 아까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라고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그게 네네. 지금 한 발 앞서간 속보였던 것 같고요. 김진표 의장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라는 게 이제 수정된 속보입니다. 자,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의당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그리고 이대로라면 가결이 될 텐데 요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외교 성과를 놓고서 외교가 이게 참담한 실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 자체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제대로 못하고 48초만 만난 게 아니냐. 그리고 일본과도 정식 회담이 아니고 약식 회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자회의에 참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장관의 잘못인가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우리도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 사과 없이 박진 장관 꼬리 자르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로 불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진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해임안이 건의된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뭐 3분의 2 라기보다는 어쨌든 건의안을 대통령이 그건 건의안이니까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법안하고 착각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현실성은 없는 건데 아마 정치적인 공격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저는이 아니라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걸 보면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이 직접 다 지게 됐다 말을 하자면 지금의 국면에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층에서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습니다. 포괄적 유감 표명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정치적 조치로서 외교부 장관의 사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이 국면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그렇습니다. 민생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거나 자진 사퇴를 조율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은 또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별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다. 박진 장관이 책임질 만한 일이 있었다면 책임질 만한 일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박진 장관이 책임질 만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든가 기대를 부풀려 놓은 것은 뭐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부 김태효 차장이었죠. 김태효 차장.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뭐 그거를 박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것을? 그러면 박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뭐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올 만큼 누군가는 이거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여론들이 많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그러면 책임을 지고 가야 되나요? 여론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 발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여론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장관을 해임을 해야 된다? 네. 아니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박진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면 그럼 요 국면을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이 국면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출구 전략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예. 그런 의미로.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MBC에서 지금 그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을 보면은 저에게 이제 보도를 할 때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리고 또 공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보도를 한 그 내용들, 자막을 넣어서 보도할 내용 중에서 첫째,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그 자막을 쓴 것과 그리고 또 본인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상 전문가들이나 뭐 듣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조차도 정확히 이게 무슨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시급한 무슨 신속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아니었는데 거기다가 잘못된 자막을 달아서 전체 국민들에게 인지 오도를 가져오게 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사는 지금 사과를 했나요?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제 정부 여당이니까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사가 사과할 때까지 이 사태는 소위 방송사가 석고대죄라고 아까 정진석 대표는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언어적 표현이지만. 그러면은 사과로 다시 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사과하고 형사 고발하셨잖아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4명 MBC.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형사적 책임을 질 때까지 이 논란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그쪽 TF팀의 일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에서는 이 부분에 의도성이 있다. 상당한 의도성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자막을 좀 틀리게 다른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직접 백악관과 국무부에다가 그 회신을 요청을 했는데 그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회신이 우리 한미동맹에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는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던 최초에 바로 보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분명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러 그 MBC에 갔었는데 상당한 조롱을 받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밖에 있는 시민들이 조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해서 뭐 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이는 양쪽 다. 양쪽 다.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지금 감정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이 감정의 격앙 상태로 인해서 이 논쟁이 계속됐을 때 결과적으로 MBC보다는 정부 여당에서 이 고리를 매듭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좀 내놔야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종결짓고 해결을 하고 민생과 경제 문제로 넘어갈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저는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왜 대개 보면 이제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다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투면 처음에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뭐 무조건 야 니들 당장 화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약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약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지난번에 김행 비대위원하고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쿨링 오프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행 비대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늘 고소고발을 했단 말이죠. 쿨링 오프를 하려면 서로지간에 조금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점점 더 MBC에 대한 이야기는 그 비판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 뭐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들을 뭐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은 억지 춘향이로 손목을 비틀어서 강제 악수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시시비비가 정확히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거기에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제작 과정에서 왜 그 있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국회 앞에 단어에다가 넣은 건지 등이 이제 알려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없이 무조건 정부 여당은 책임 국정을 풀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들에서 덮고 넘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당에서는 과거에 그 광우병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 그 보도와 관련된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과거의 상처들이 있다는 부분을 있는 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윤 대통령 사과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라고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언급했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원 CNI 네.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NI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 조사한 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 대통령 사과가 네. 필요하다가 70.8%고요. 네. 바이든이라고 들었다. 같은 조사에서 바이든이라고 들었다라는 국민들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신앵커님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것들을 그 발언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저는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듣는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른데 국민들의 입장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보도가 된 것들이 이것이 미국, 바이든 이런 단어들로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인지 유도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MBC에서 정말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또 혹은 영상 분석 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성문을 분석하든가 음성을 통해서 그 증거 자료를 내놓을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밝혀지고 나면 국민들의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만약에 지금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뀔지, 그런 부분들은 여론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아니 왜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아? 라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 많이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소집이 10월 6일로 됐어요. 그죠? 네. 특별히 10월 6일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 윤리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네네. 당 지도부에서 전혀 정보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실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상이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